예, 바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뒀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셈을 해야지만이 역원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를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그 유리수환이나 실수환 뭐 이런 데에서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유리계수 다항식환하고 실계수 다항식환 같은 경우에 얘네 모두 다 정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역의 뜻이 뭐냐면 0 아닌 걸 곱해서 0이 아니게 된다는 거. 같은 얘기로 곱해서 만약에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 또 같은 얘기로 하자면 소약 법칙이 있는 상황, 곱셈에 대해서 맞죠? 이런 예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역이 되는 예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개념 중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왔어요. 뭐냐면 공약수, 그러니까 약수, 배수, 그 다음에 공배수 이런 개념들을 다 인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논리를 이제 잘 진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범주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이제 어떤 성질을 갖는 환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논리를 펼쳐서, 그게 결국은 나눗셈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등등등, 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내려면 이제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과정에 봤을 때는 좀 여전히 이제 제가 학기 초반에 이제 쟁점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끌고 와 볼게요. 어떤 거냐면 다항식에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를 찾아라 그러면 얘를 2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2로 쳐다보면, 자, 우리가 이 정수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그냥 2도 인수가 될 거고, x 플러스 2도 인수가 될 거고, x 플러스 2의 제곱도 인수가 될 거예요. 맞죠? 등등등. 되는데, 쟁점이 되는 게 이 2예요. 이게, 저 2가 과연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그거를 만약에 이 녀석을 정수계수 다항식환에서 쳐다보면 숫자 2는 맞죠? 얘는 정확히 소수인 인수잖아.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얘가 Z고 얘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수 다항식으로 맞죠? 근데 똑같은 2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다항식을 만약에 QX, 그러니까 유리계수 다항식 하나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제 얘는 Q 안에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유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 2에 뭘 논의하지 않아요. 기하성.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뭐에 약수가 되느냐 약배수 관계를 논의를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출발해 나가겠습니다. 약수 배수요. 있습니까? 뭐 약수를 정의하면 자동으로 배수가 나오겠죠. 저는 바뀔 수 있으니까. 먼저 자, 기본 셋업은 안전하게 R이 있는 정역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정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정역이라는 조건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단위원이 있는 가완환이면서 0이 아닌 걸 곱했을 때 0이 아니 되는 그런 환, 이 환에 대해서 1번. 자, B를 만약에 A and C인데, 물론 이 논의할 때는 당연히 명확하게 R 속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쪼개지면 우리가 표현컨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이렇게 표기하고요. 맞죠? 그럴 때 말로 쓸 때는 A는 B의 약수라고 하죠. 말을 다시 뒤집으면 B는 A의 배수라고 표현했어요. 혹은 A는 B의 인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수환, 그러니까 정수집합에서의 약배수에 관련된 용어하고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용어를 정리하지 않고도 그냥 쓰는데,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게 약배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곱셈이라는 이항연산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요거. 이 문제가 이제 이거 왜 생각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요. 뭐냐면 숫자 2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알 쓸까? 4라는 숫자를 보면 2 곱하기 2로도 쓰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4의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 2는 명백히 4의 약수인데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렇게 쓰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정수집합에서 봤을 때 여권이 있는 거죠. 맞죠? 정확히 마이너스 1이잖아. 여권이. 곱셈에 대한 역수라고 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뭐 해주는 거냐면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혹은 그거를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번의 용어를 만듭니다. 뭐냐면 만약에 물론 A, B가 R에 있을 때, 그럴 때 A, U가 B가 되면 뭐에 대해서? 어떤 U가 단원 집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가 있는 집합이죠. 여기 있으면 저 말을 하려면 이제 단위원이 있어야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이때 무슨 말을 써주냐면 A를 B의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반자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통용되는 용어는 수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 동반자라고 하면 마치 그런 거라. 2하고 마이너스 2를 구분 안 하는 것처럼 단위원 차이만 나면은 구분 안 해버리자는 거죠. 오케이. 입니다. 세 번째. 아이고, 노테이션 잘못됐네. 세 번째는 이거. 지금 다 했다. 약, 배수, 인수, 동반자까지 처음 나온 용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라는 말을 해야겠죠. 소수.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기약수 이렇게 말을 쓸 건데요. 뭔 개념이냐면 이거라. 지금 내가 원소가 있는데 어디 원소냐면 R의 원소야. 근데 처음부터 빼. 어떤 거냐면 단원 안에 있는 거는 소수, 기약수, 기약이라는 말 안 해. 수라 그러면 숫자니까 맞죠. 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거냐면 물론 이때 이것도 빼. 유니온 0. 그러니까 0에 대해서는 기약이라는 말 안 해. 그 다음에 단원에 대해서는 기약이라는 말 안 해. 여기 있는 정확히 단원이 아니고 0이 아닌 원소들에 대해서 만약 if P의 약수가 첫 번째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1. 단원이거나 두 번째 가능한 게 이 P의 동반자 밖에 없으면, 그러면 and then 우리가 P를 기약이라고 이름 붙입시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정수환에서는 기약수, 그러니까 소수, 그 다음에 다항식환에서는 얘를 기약, 다항식. 그래서 지금까지 써왔던 표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라는 걸 이렇게 말로써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그 말인지에 대한 게 바로 밑에 렛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호로 안 써놨고 말로 써놔놓으니까 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스텝 바이 스텝. 아까 이거 A가 B의 동반자다라고 하면 AU는 B였죠. 근데 but 요게 U의 특징이 뭐냐면 여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A는 B의 U 인버스제. 그 말은 A가 B의 동반자이라는 말은 또 동시에 B가 A의 동반자라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2가 마이너스 2의 동반자야. 마이너스 2도 2의 동반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의미가 그렇죠. 동반자라 그러면 서로 동반자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두느냐의 문제는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이미 U를 꺼낼 때부터 단원 집합, 단원군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게 이제 요 말, 요 소수 혹은 기약수, 기약다항식. 요 말에 대해서 정립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두 개로 곱해졌어요. R인데 R 일 때, 이 대전제야. 이때 P가 기약이다. 이 말은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뭔 말이냐면 R 또는 S 중 꼭 하나는 단원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역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메모라이즈 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수환에서 이런 거 7은 기하수 소수예요. 왜냐하면 7을 R 곱하기 S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곱한다면 그럼 필연적으로 R이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혹은 순서를 뒤집는 거죠. 이때 쳐다보게 되면 이 S는 다시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단원이 된다고. 근데 둘 다 그렇진 않다는 거야. 둘 중 하나는 또는 둘 중 하나만 단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원이 아니야. 이 플러스 7은 정수 안에서는 역수가 없어, 맞지? 설명을 해보면 이쪽 방향 요걸 하고 먼저 이 약수의 뜻에 의하자면 R하고 S는 P의 약수야.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론 부정해. 이 R하고 S 다 R과 S 모두 단원이 아니야. 됐습니까? 둘 다 단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기약이고 얘인데 이 분해된 게 두 개 다 단원이 아니면, 그러면, 둘 다 단원이 아니면, 그러면 뭔 얘기를 하냐면, 단원이 둘 다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약의 뜻이 뭐냐면, P의 약수는 항상 단원이거나 P의 동반자니까, 이 R은 어떻게 써져야 되냐면, UP고, S는 VP, 내 어떤 U하고 V가 UR에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써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죠. P는 RS인데 얘가 UV의 P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문제 셋업에서 내가 정역이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소약법칙이 성립하니까 1은 UV의 P가 되겠지. 그러면 이 U 곱하기 V도 단원군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전히 UR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은 다시 P가 역수가 있다는 거네. UR이라는 거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처음부터 내가 기약이냐 아니냐는 걸 따지는 거는 P가 어디에 있는 것 갖고 따져요? UR에 있지 않은 것 갖고 따지는 건데 모순이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라는 거야? R과 S 모두 다 단원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단원은 돼야 돼. 이 말은 되는데, 근데 꼭 하나만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꼭 하나만 돼야 되니까 뭘 마무리 지어야 되냐면 혹시라도 R과 S가 동시에 UR이야.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P는 RS인데 얘도 UR이잖아. 왜냐하면 UR은 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지. 모순. 뭐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우리가 기약을 따질 때는 단원 집합 원소가 아닌 것 갖고 따지는 거니까 모순이야. 반대쪽은 만약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가 UR이고 S가 UR에 있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냐면
이 말이잖아. 그냥 이렇다면 P는 RS라고 써놔봐. 지금 가정이었잖아. 대전제.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단원이라며. 얘가 6월이 단원이라며. 맞죠? 단원이니까 P는 S의 뭐야? 동반자제. 혹은 지금 말을 역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P는 S의 동반자가 되니까 그 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의 약수가 이렇게 썼는데 약수가 P의 동반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S 둘 중 하나가 이 P의 동반자가 되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뭐야? P가 이약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같은 요령으로 뒤집어도 상황은 똑같이 돼서 동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뜻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세 번째 셋업보다는 이 셋업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R 안에 있는 원소를 두 개의 R 안에 원소를 곱했을 때 P가 기하인지를 테스팅하는 거는 둘 중 하나만 꼭 단원이 되는 경우야. 맞지? 그러니까 카운트 이점플 이런 거지. X제곱 빼기 1을 in the QX. 얘는 정역이 맞아. 맞지? 여기 쳐다보게 되면 얘는 명백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곱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 두 개를 곱하면 둘 중 하나는 꼭 단원이어야 되잖아. 근데 봐요. 저 경우 둘 중 하나 단원이 됩니까? 얘가 단원입니까? UR에 들어갑니까? UQX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간다고 하면 가정하면 얘랑 뭘 곱해갖고 단원이 뭐였는데 여기서 단원은 뭐야? 역수가 있는 건데 역수가 있는 게 뭐였더라? 정확하게 상수 다항식들이었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같은 요령으로 얘도 상수 다항식이 될 수가 없어요. 곱해가지고. 왜? 차수는 더 커져야 되거든. 혹은 같거나. 그래서 두 가지 다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얘는 뭐가 되더라? 기하학이 아니더라.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기하학인 걸 증명하는 거는 뭐 강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환 안에 있는 원소가 기하학인지 아닌지를 테스팅하는 문제는요. 그건 여러분들 여기서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무턱대고 있잖아요. X에 45 플러스 X 플러스 1을 in the QX에 대해 쳐다봤어. 그럴 때 얘가 기하학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는 쟤네들을 시키는 거 하면 PX 곱하기 QX로 썼을 때 둘 중 하나는 상수 다항식이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다항식 두 개가 차수가 더 낮게 이제 배치를 시켜가지고 곱셈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라.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정수한에서 쳐다볼 때 이게 정역인데 얘네에 대해서 2 그리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은 모두 다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나 x 플러스 1은 얘네는 기하기예요. 그렇죠? 이 자체로 봤을 때 더 쪼갤 수 없다는 거 쉽게 말하자면 쪼갠다면은 단원인 걸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 얘 마찬가지야. 얘를 더 쪼갠다면은 여기 말하고 있듯이 둘 중 하나는 단원인 걸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수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똑같은 다항식인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인드 QX에서 쳐다보게 되면 얘는 얘의 뭐라? 정확하게 두 배를 한 거니까 2는 뭐야? QX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야? 2의 역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 동반자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물론 얘를 있잖아.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얘를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이 2는 있잖아. 처음부터 뭐야? 단원이잖아.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야? 더 이상 뭐야? 기하학을 따질 수가 없다고.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숫자라고 이 숫자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레파토리대로 우리가 약 배수 관계 및 동반자, 그 다음에 소수의 개념, 다시 말하자면 기약의 개념까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안전하게 정역에서 정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단위원이 있는 가원 아니면서 뭐예요? 곱했을 때 0이 되면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그런 환에서. 그 다음 얘기가,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얘기이자 아까 전반부 강의가 시험 범위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있던 얘기들을 전부 다 하나의 랭귀지로, 하나의 언어로 다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말해서 정역 중에서도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요. 유클리드 호재법이 있는 거. 유클리드 정역을 한 번에 정의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일단 먼저 R은 정역이에요. 요 셋업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일이 들어있는. 그럴 때 델타가 어디에서 정의하냐면 R 빼기 0이에요. 물론 이게 자명한 건 뺍니다. 0당식화는 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정의가 안 되니까 뺐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정수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있대요. 일단 Rx는 0보다 큰 것 같아요. 모든 X인 더 R 맞습니까? 처음부터 정의가 0을 빼고 정의하는 거라서 노테이션이 조금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함수 값들은 항상 뭐야? 난네거티브라는 거. 두 번째는 임의의 A, B인데 정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0이 아닌 두 개에 대해서 R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델타 A가 A, B를 곱한 것보다는 크지 않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이름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이름 붙이는 걸 여기서 나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A가 R 안에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A는 R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B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정의역에. 0은 아닌 걸 고르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거냐면 A는 BQ 플러스 R인 그러한 어떤 Q하고 R이 R 안에 있어요. 자, 이때 상황은 두 가지예요. 어떤 녀석이 있는데 케이스가 델타 B가 뭐보다 크냐면 델타 R보다 큰 거. 이런 상황이거나 or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R은 0인 경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냥 내가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했던 것 뿐이지 델타 B라고 써놔놓으면 B의 이 델타의 정의역이 정확히 여기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건 다 함의적으로 들어있고요. 델타 R이라고 썼을 때는 왜 이 말이 들어가냐면 R이 델타의 정의역이니까 R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만약에 R이 0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지는 예. 자,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뒤에 걸 지우고 써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하게 뭐요? 이게 A의 약수가 뭐다? B. 또 A의 약수가 Q. 역으로 B의 배수가 뭐다?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배수에 대한 논리를 지금처럼 이와 같은 유클리드 나눗셈처럼 생긴 이런 함수가 하나 있으면 셋업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델타를 유클리디언 함수라고 하고요. 저런 델타가 있으면 이렇게 쓸까요? 노테이션? 얘를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이름 붙입시다. 됐습니까? 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늘에 떨어진 얘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정수한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정수 델타를 생각하는데 Z가 정수한이에요. 그럴 때 Z 뺀 거에서 Z로 가는 펑션을 정수를 집어넣으면 그거의 절대치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 델타는 유클리드 정역. 이거 줄여가지고 ED라고 씁니다. ED가 됩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하는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다시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채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다 단원인 것들. 채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셋업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정수인데 그냥 전부 다 여기에 있는 R을 어디에 보내는 거냐면 0에다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채도 유클리드 정역입니다. ED가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실갱이를 하면서 나머지 정리를 잘 고등학교 때 기억하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이제 해드리지 않았던 거, 요 명제를 오늘 주 토픽으로 이 단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복습 삼아 또 동영상을 또 보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나에게 채가 있고요. 이 채 원소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을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델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원점 뺀 거, 말이 이상하다. 0다항식 뺀 거에서 정수로 가는 건데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확하게 다항식 하나 있으면 0다항식 아닌 거를 얘네의 디그리 오브 에펙트로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ED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차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차수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유클리디언 함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차수를 정의할 때 제가 조심했던 게 0다항식에 대한 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설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0이 아닐 때만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이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먼저 이 증명이 이제 정확히 제가 말하던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F가 유리수 집합이거나 실수 집합, 복소수 집합인 경우에는 항상 차수에 관한 나머지 정리가 된다는 거고, 그냥 그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셋업은 이렇습니다. 디그리 오버 F를 X를 빼겠습니다. N이라고 하고, 디그리 오버 Z를 M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뒤에 내려가면서 좀 엄밀한 파트에서 디그리 자체 정의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히 논리 정리합니다. 먼저 스텝 1. 첫 번째 성질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 근데 이거는 fx, gx를 최고 차항이 이거니까 an의 xn 따따따 a0에 bm의 xm 따따따 b0잖아. 그러면 얘네를 다항식환의 곱셈의 정의에 의해서 제일 큰 차수가 이렇게 됨은 가능합니다. 맨 밑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써지죠. 이므로 얘네의 디그리, 그러니까 델타죠. 우리 노테이션상. 이거일 때 델타 FG는 정확하게 N 플러스 M이에요. 왜냐하면 요 AN하고 BN은 F에서 갖고 오는 건데 차수가 N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두 개 다 뭐가 안 돼. 둘 다 0은 아니니까 곱해도 0이 아니죠. 맞죠? 채는 정역이니까. 그 얘기가 될 거고. 얘네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잖아. 맞죠? 입니까? M 값은 차수니까 정수, 그것도 난네거티브 정수잖아. 맞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가 돼. 그러므로 얘네는 디그리 오버 F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교수님 혹시 F가 0 다항식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는데. F가 0일 때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뺐어. A, B가 0이 아닐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배제되는 상황이라서 이 말은 정확히 참이 됩니다. 스텝 2. 두 번째 스텝은요. 조건 2. 그러니까 다항식 나눗셈이 개수가 임의의 체일 때 무조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건데 셋업은 어떠냐면 지금 내 전략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써놔놓으면 이 기호상 있잖아. 이 A를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거슬러 가지고 얘를 피제수, 얘를 제수, 그 다음 얘를 목, 얘를 나머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수, 아니지, 나뉘어지는 수. 얘가 우리말로 나누는 수.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스텝 2는 F를 내 전략이 뭐냐면 F를 G로 나눌 거야.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내가 지금 전략이 F를 G로 나눌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A 여기가 F의 위치인데 F가 만약에 논의를 못하는 0이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가 있느냐 Q하고 R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되죠. 맞죠? Q하고 R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할 건데 이렇게 gx 곱하기 0 플러스 0이면 그냥 뭐야 r을 0으로 골라주면 되죠. 자, 그래서 f 그러니까 뭐야 나뉘어지는 수를 0당식이라고 하면 이 유클리디언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나누는 수가 차수가 더 커. n이 m이야. 요러면 어떻게 또 설정할 거냐면 fx를 gx 몫을 0으로 잡아버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를 fx로 잡읍시다. 그러면 디그리니까 델타 오버 g는 얘가 say m이고요. 델타 오버 f는 얘가 say n인데 정확히 이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가정을 0일 때 끝났고 0이 아닐 때겠지 당연히 맞지? 이므로 정확하게 뭐야? 조건을 만족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나눌 때 큰 차수에 있는 걸 작은 차수에 나눈다. 그 말만 얘기해 주려고 이 셋업까지는 다 된다고 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n이 m이야. 피제수가 제수보다 더 차수가 더 크나 같아.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이 n에 대한 귀납법을 작동시킬 거야. 그래서 만약에 if n이 제일 작을 때 n이 0이면 그러면 자동으로 m도 0이야. 이 말은 fx가 오해 생겼다는 거. a0 상수다항식. gx도 뭐다? e0 상수다항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f를 g로 나누는 거야. 나눌 때 그 우리 지어진 판서에서 보면은 b가 0은 아니잖아. 그러므로 얘는 0이 아니야. 맞지? 그럼 물론 B0는 F 최한의 원소야.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이렇게 세팅하면 돼. A0는 B로 나눠. 그럼 몫을 뭘로 설정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B0분의 A0 플러스 0. 입니까? 그럼 이게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 A 나누기 B0라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B0의 A0의 B0 인버스였잖아. 역수였잖아. 맞죠? 그러므로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R을 0으로 택한 거네. 그러니까 RX를 0당식으로 택하면 sufficient. 그래서 기납적 초기 스텝이 된 거죠. 아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왠지 유클리드 정역이 되는 이 차수에 대한 유클리드 정역이 되는 데 있어서 논리 진행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정역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보시면 역수 개념이 있어서 여건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아마도 요 개수가 체인 경우가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걸 금세 깨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스텝.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n에 대한 기납법인데 n 0일 때 됐고요. n이 특정 숫자 이하까지는 다 돼. 강한 기납법입니다. 그럴 때 뭘 셋업해 주냐면 hx를 지금 f를 g로 나눕니다. fx에다가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네의 최고창을 나뉘고 역수 개념이 있다 그랬지? 인버스에. 그 다음에 얘네 여기에 있던 최고창을 곱해. 그 다음에 차수 조정은 여기에 있는 최고창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있는 최고창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그러면 자
여기 맨 큰 차수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n 빼기 m이 이렇게 있으니까 의미 있죠. 이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제일 큰, 여기에 있던 제일 큰 차수는 지워져. 맞죠? 여기랑 만나가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제일 큰 차수가 정확히 n이었잖아. 여기 있는 제일 큰 차수는 n차 이하였잖아. 맞지? 됐어요? 그럼 여기 무시해도 되는 거지. 다만 이게 곱해지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전체 차수는 어쨌든 n차 이하인 건 맞아. 근데 제일 위에 있는 n차가 두 개가 만나갖고 없어지므로 디그리 오버 h, 그러니까 우리 기호를 하자면 델타 h제, 얘네가 뭐보다 작아? 델타 f보다 작아. 맞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기납법 과정을 어디다 썼냐면 n에 대한 기납법 과정, 그러니까 f에 대한 기납법 과정을 썼기 때문에 자, hx를 어쨌건 간에 gx로 나눠가지고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rx가 있는 건지 확실해. 왜냐하면 hx 차수가 f의 차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and furthermore 얘네의 델타가 델타 rx야. 이거나 기납법 과정이지. or rx는 0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hx가 요 hx가 여기 있는데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항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 hx가 여기 있는데 요걸 여기다 갖고 온 다음에 요 파트를 뒤로 이항하면 fx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gx의 요거 최고차항을 조정해 준 부분만 다시 들여다보면 된다고. 이렇게요. an 나누기 bm x의 n-m 플러스 qx의 rx라고요. 자, 이렇게 써놔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유클리디안 함수의 두 번째 조건에서 정확히 이게 새로운 q 프라임 x 정도로 선택하면 되나? 미분처럼 보인다. 이제 qx 맞지? 설정해주면 여기 있던 녀석들은 다 어디의 원소들이야? fx의 원소들이 될 거고, 그렇죠? 가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거의 차수하고 요거의 차수를 비교하면 델타 C는 뭐야? 델타 R보다는 커요. 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RX가 아까 위에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OR 0이라고. 이거 이 상황이 뭐냐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 상황은 정확히 이해가 지워지니까 fx는 뭐다? gx와 또 다른 거에 곱셈으로 표시된다. 뭐다? gx의 배수가 fx고 fx의 약수가 gx가 된다는 걸 rx, 나머지가 0일 때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는 유클리디언 함수에 의해서 설정하면 똑같이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거는 정수환에서도 절대치에 대해서 유클리디언 함수를 선택하면 되므로, 자 이제 1호를 전개할 때도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참여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정수환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다항식환, 특별히 뭐가 특별히 개수가 체일 때 여기에서는 이 다항식 환에 대해서는 뭐다? 나머지 정리가 성립해. 그럼 만약에 정수환에서 나머지 정리로부터 유클리드 호재법이나 배주항 등식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도 아까 말했던 그 유클리디안 함수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얘도 똑같이 어떻다는 거죠. 그게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레퍼토리 시작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 이 다항식환에 대해서 이 다항식환에 있는 임의의 다항식들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 속에서 바로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논의가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예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Z7을 쳐다보면 얘네 단원을 쳐다보면 0 말고는 다 여건이 있어요. 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항식, 그러니까 0, 1, 2, 3, 4, 5, 6을 뭘로 원소로 갖는 다항식들은 죄다 뭐야?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여기 원소잖아. 이거를 뭘로 나뉘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rx는 0이 됩니다. 이런 예제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해 증명을 안 하고 역수 개념이 있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example.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qx부터 하면 되죠. qx, rx, cx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야 목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각각 다 존재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생각하면 여기 존재하고 여기 안에서 생각하면 여기 존재한다고. 예, 뒤에 가면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적동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만족하는 목하고 나머지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걸 여기 갖고 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다시 이제 또 질문이 되긴 해. 근데 그건 뒤에 가서 합니다. 마지막 얘기. 당연히 ED,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정역이 아닌 non-example를 하나 쥐고 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아마도 지금 이 얘기가 중간고사 범위에 있지 않지만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여기까지 끝까지 좀 들었으면 하는 제 욕심이 있어요. 오케이. 아마 이건 강의 전반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와서 시간을 걸려서 들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내가 뭘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는 ED가 아니야. 제가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디어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2하고 X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아이디어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이 아이디어는 절대 하나의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쓸 수 없었어요. 맞죠? 그거는 차수 비교를 해가지고 홀짝성 때문에 그랬었죠. 이 상수항이 2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었죠. 맞아요. 오케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들을 아무거나 갖고 오는데요. fx를 갖고 오는데 fx에 대해서 얘가 ED라고 한다면 델타들을 생각해요. 기호를 이렇게 쓸까? 미니멈인데 어떤 녀석들 중이냐면 fx고 such that 이렇게 써야겠다. gx고 gx in die 물론 뭐는 빼야 돼? 0은 빼야 돼. 이거의 델타를 생각하는 건데 델타 값은 음이 아닌 정수잖아.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0이 아닌 다항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얘는 0이 아니야. 놈 중에 최소인 놈을 뭘로 설정하냐면 정확하게 델타 fx라고 설정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증명이 뭐냐면 이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이 아이디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에 대해서 걔네에 대해서 델타 값, 그러니까 그게 차수일 수도 있고 다른 델타 함수의 함수 값이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작은 놈을 픽업해. 픽업할 수 있는 이유는 최소한도로 이 값은 정의에 의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었고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미니멈이 존재해요. 정렬성. 오케이. 1학기 때 순환군에 대한 논리들을 진행할 때도 대부분 다 보면은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어떤 성질들이 유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델타 함수에 대한 함수 값 집합의 성질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놈을 골라. 그 다음에 임의의 gx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i 물론 얘는 여기 있는 거겠지. 요거에 대해서 임의의 걸 갖고 와갖고 이 gx를 fx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qx와 rx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맞죠? 이때 델타 f가 델타 r이거나 or rx가 0이에요.
자, Rx가 0일 때는 지금 머릿속에 지워버립시다. 왜냐하면 Rx가 0이면은 뭔 얘기냐면 fx의 배수가 되잖아. 그래서 g는 f의 배수. 자, 그렇다면 Rx가 0이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Rx가 if 0이 아니면 그러면 gx 빼기 fx의 qx가 어디에 있냐면 gx가 이미 어디에 있어? i에 있고요. fx가 i에 있잖아, 맞죠? 이 fx는 제일 작은 걸 고른 거니까. 그러면 얘네도 i에 있어. 근데 얘 그 전체가 rx인데 지금 내가 설정해서 이 f의 델타 값이 r의 델타 값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러면 델타 R이 델타 F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이게 뭐야? 정렬성에 의해서 제일 작은 걸 골랐으니까 무슨? 다시 말하자면 RX 0은 아니 0이 아니 될 수 없다는, 미안합니다. RX는 0이 아닌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항상 0이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저 밑에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gx는 우리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fx의 배수 중에 하나는 gx가 되더라. 그러면 임의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 짓을 했으니까 이거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겠네. fx가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놈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fx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포함되고 있잖아. 그러므로 이거는 맨 처음 돌아와 봐요. i는 2하고 x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주 아이디얼 환이 아니라는 얘의 특별한 예였었죠, 맞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무슨? 그래서 이 정수계수 다항식 환은 뭐가 아니다? 주 아이디얼 환이 아닌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요 유클리디언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의 정수 정렬성을 써서 증명합니다. 아마 이 논리가 계속해서 이 논리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들을 똑같이 이끌다 보면은 금세 알아내는 경우가 임의의 유클리디언 도메인 ED는 항상 주 아이디얼 환이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증명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7주차 강의로 설정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